네, 이번 시간은 지역주택조합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시간 지역주택조합 알고 하자 시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택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많은 변동사항들이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법들이 개정이 되어서 실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업무대행자 부분입니다. 업무대행자가 사실은 사고를 많이 치는 사항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업무대행사들도 능력이 좋은 업무대행사들도 있죠. 그런 업무대행사들 만나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또 궤도에 잘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요건들이 안 되는 업무대행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을 때 가장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업무대행자에 대한 부분들을 2020년 1월 23일 날 주택법이 일부 개정하면서 강력하게 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가 법령에 해당하는 자, 아까 말씀드린 업무대행할 수 있는 자들만 하는 것들을 한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대행자 자본금 요건을 상향을 시켰어요. 예전에 자본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자본금 요건에 맞춰야 돼요.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그다음에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시군구청에. 분기별 실적 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업무대행자가 조합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하고 내지는 업무를 보면서 분기별로 어떤 실적을 이루었는지, 분양은 얼마 했고, 조합원들은 몇 명 모집했고, 토지 매입은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떤 법령의 인허가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라는 상세한 부분들을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구청에다가 작성해가지고 제출해라. 라고 이제 주택법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또 법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1919년 12월 10일 개정된 내용은 조합원을 모집한 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한 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모집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법대로 진행하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요구를 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약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시정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정 요구가 왔다고 해서 시정 요구가 안 바뀌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벌칙이나 가하거나 저기 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택, 공급주택 표시 광고를 4번 제출하라. 이 말 뜻은 뭐냐면 분양을 할 때 쓰였던 홍보물들을 구청에다가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들이라든지 허위 광고, 과대 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4번 제출의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1월 23일 날 개정된 부분은요. 토지 사용권은 50% 이상 확보하고 신고 후 모집을 해라. 이 50%가 되지 않으면 모집 자체가 안 된다. 50%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라는 이 개정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50% 이상 확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조합에 가가지고 조합에서 동의서를 진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가가지고 동의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아니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아니면 누나가 살고 있는 집에 동의서를 받으러 온다더라. 지역주택조합 동의서를 받는 요원들이 이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해? 어느 게 이익이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부분이 OS 요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뭐 크게 편차가 나긴 하였어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준다는 것이 내 재산권하고는 뭐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저희 부동산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 가장 그 매도자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를 쓰면 내 물건 이거 못 파는 거 아니야? 만약에 막 코 껴가지고 질질질 다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토지 사용 승낙서의 법적 효력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집을 샀을 때는 토지 사용 승낙은 다시 해줘야 돼요.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이. 그래서 뭐 재산권 행사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아직까지도 매도자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괜히 코 껴가지고 뭐 이렇게 지역주택 사업에 질질질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안 해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 들어오게 할 거야 해가지고 안 해주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 21년도서부터는 조합 설립을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발기인의 자격 기준과 자격 의제에 대한 부분, 계약서 내용 제시 및 작성 의무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의 설명 의무도 부과가 됐고요. 위 설명 이에 확인서까지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조합원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무슨 말이든 뭐 저기 해가지고 하던 그거는 당사자의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는 타치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폐해가 커졌는데 지금 현재 시점 이후에 조합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내용 제시라든지 작성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내가 당신이 조합원 모집하시는 분이 했던 설명에 대해서 다 이해 확인했어 라고 이제 확인서까지 사인을 해가지고 줘야 이 조합원 가입 계약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칙 조항들이 있어요. 요번에 2020년 1월 23일 날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광고할 때 준수 사항이 된 거죠. 모집 시 금지 사항들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해서 기존에는 토지 사용 권한의 80% 이상만 있으면 조합 설립을 해줬는데, 자, 2020년 1월 23일서부터는 토지 소유권 15%까지 확보를 해갖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라.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하려면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가 자금력이 있어야 이 사업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조합 추진위원회야 뭐 이제 그 동네 사는 무주택자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데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금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주로 업무 대행사가 시공사하고 조인이 돼서 들어와서 시공사한테 대여금 가지고서 이 모든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지금 2020년 1월 23일 이전에 이게 시행은 2020년 7월 24일서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시행되기 전에는 그나마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도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2020년 7월 24일 이후서부터는 이제는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 시공사라든지 시공사의 협조를 받는 그런 대행사가 아니면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은 하기가 힘들어지게 법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홍보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언제 받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7월 24일 이전에 받은 조합들 같은 경우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아직까지도 이 토지 소유권 15%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데는 무난한 사항들이시겠죠. 다음은 계약금 등 자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계약금하고 업무 대행비를 조합원들이 납입을 하게 되면 예치 기간에 예치를 하고 연간 자금 운영 계획서들은 이제 제출을 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안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가 대행을 해라. 신탁회사에다가 자금을 위탁을 하고 계약금 등의 모든 거래 행위는 장부를 월별로 작성을 해서 보관해라 라는 의무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실적 보고 및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개정, 발기인 또는 임원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격 사유란 부분들은 조합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지정해 놨습니다. 조합 임원들도 이제는 겸직 금지가 신설이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는 업무가 따로 있었는데 그 업무를 보면서 조합 추진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의 이사로 총무이사라든지 아니면 경리를 본다든지 하는 업무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겸직이 안 됩니다. 무조건 조합장이면 조합장의 이 업무만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휘상실 및 당연 퇴임 사유를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부정행위라든지 범법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는 조합장을 할 수가 없죠. 퇴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의 해산되는 부분들은 조합 해산 사유를 2020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할 때 제정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은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소집을 해서 해산을 결의를 해라. 사업이 갈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긴 해요.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서 해산이 되어야 될 사유가 많은데 조합원 전원이 총회에 참석을 해서 해산하자고 의결이 돼야 되는데 조합원 전원이 참석해서 야, 좀 더 가보자. 더 해보면 더 잘 될 거야. 조합장이 얘기할 수도 있고 업무 대행자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은 또 계속 가는 거죠. 저기 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벌칙 부과가 생겼어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벌칙 102조, 104조, 그다음 106조의 과태료 된 사항들을 부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주택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후 2020년 7월 24일 이후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한 단계 더 안전장치를 해놓고 나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크게 위험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 단계별 현황인데요. 국회의원 장동만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제 서울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게 41곳이 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및 인가를 받은 곳이 이제 13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것이 5곳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착공 및 준공이 된 게, 딸랑 3곳.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취소하자 절차 진행하는 것이 11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자, 5년간 서울 주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자치구를 뭐 송파구, 성북구, 성동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설립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2016년 5월서부터 계속 설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조합 중에서 단 한 군데가 이제 착공이 됐죠. 2020년 7월달에 어딘가요? 성동구 서울숲 벨라듀 1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소견은 성동구 상당히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저기 하는 부분이. 그래서 속도 부분에 봤을 때는 성동구라든지 서울숲 그쪽 인근에서 자양동이나 성수동 그쪽 같은 경우는 속도를 많이 따지시기 때문에 착공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조합원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단계별에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조합 설립 전 1차 조합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죠. 최소 20명 이상은 조합원이 있어야지 조합 설립 모집 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조합 설립하고 나서 2차로 사업계획 승인 전 2차 조합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 양도받거나 충원시, 결혼이 발생했을 때 충원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일반 분양을 받는 방법입니다. 요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부동산 디지털 대학 부동산 학과의 학우분들께서는 거꾸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단계가 어느 단계냐고요? 바로 일반 분양 받을 때 지역주택조합인데 일반 분양분이 나왔다. 분양 받으시죠. 일반 분양분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 분양하는 게 30세대, 30호가 넘어가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세대가 안 되는 29세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필요 없어요. 29세대는 그냥 조합에서 이미 분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는 거는, 입주자 주택공고 규칙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을 해야 되고, 청약 신청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러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는 거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의 이점이 별로 없죠. 그런데 30세대 이상은 그렇다는 것이고, 29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조합에서 이미 분양합니다. 그냥 저희 중개법인에다가 위임해서 이거 29세대 팔아줘. 얼마야? 한 채당 10억씩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분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뭐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이 방법 때문에 최근에 송파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증가분을 일부러 29세대로 만들었어요. 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좋은 타이밍, 안전하는 타이밍은 일반 분양을 할 때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분양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그 지역주택조합이
그래? 사업계획 승인 나면 건축허가는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결혼이 몇 명이 발생해서 뽑는데, 지금 조합원 뽑는데, 얼른 가셔가지고 하셔야죠.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대지, 사업 대지 100%의 소유권 확보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인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후도 인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안전한 단계니까 그때 가입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전에 2차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건데, 이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번호 80에서 95%로 가는 단계입니다. 15%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하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맨 처음 조합 설립할 때 1차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1차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홍보관에 가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서류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을 갖고 겠죠. 사업자초 가능성이라든지 아파트 공급길 시공사가 언제까지 했는데 입주하게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공급기를 못 맞출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하여튼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더 위험하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 분양가 공급 문제인데 가입 계약할 때 분양가도 얼마의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분양가가 아니라 부담금이죠.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에 가서 할 때 분양가가 아니라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사인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3억 5천 하는데 그 3억 5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단계로 해서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하는데요. 그 분양 공급하겠다는 그 조합원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입주할 때 되면 여러 가지 재료대가 공사비가 아니면 기간에 대한 이자가 아니면 토지대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분양 확정 분양금으로 해가지고는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담금을 추가 납부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공자 책임은 원칙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 의결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다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1군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조합원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보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뀌죠. 언제 바뀌냐고요? 조합 설립 인가하고 나서 총회 의결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할 건데 그때 푸르지오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레미안으로 하겠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시공사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의 책임은 언제 되냐면 시공자로 조합과 시공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난 이후서부터나 시공자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어떤 니네들 브랜드를 보고서 내가 조합은 저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피해가 나느냐라고 주장을 하셔도 시공자는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총회 의결로 시공사 선정된 이후서부터나 책임이 있지 그 전의 일은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발뺌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로
총회 의결로 시공사가 선정된 사항이 아닌 그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시공사 브랜드는 믿으시면 안 될 것이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탈퇴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부한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는 홍보하시는 분은 항상 뭐 언제든지 탈퇴 가능하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가입하시는 본인이 지셔야지 그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지지는 않죠. 그 직원은 내일이면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퇴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가입 계약서에서 하겠나 이거 써주세요. 조합 설립되기 전에 탈퇴가 가능하다. 탈퇴할 때 이미 냈던 돈 다 돌려줄 수 있다.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써주시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다음 이제 자금 관리 문제와 신탁사 자금 보관 업무 대행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고가 또 많이 나오는데요. 신탁사는 그냥 은행입니다. 은행. 말만 신탁 자금 보관한다고 얘기를 하지 신탁사에서 어떠한 체킹이나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자금 입출금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조합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업무 대행사 어디 결제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돈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는 많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체크 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7가지 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토지 확보 현황입니다. 내가 어디 지역주택조합에서 홍보관이 있다 갔는데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토지 확보 몇 프로 되어 있죠? 80% 이상 사용 승낙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95%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내가 지금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합 규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또 가입계약서도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죠. 그런 세밀한 글자로 해가지고 조합원에게 불공정하거나 불리한 내용들을 적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추가 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고 물론 추가 부담금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조합 규약에 보면 언제든지 사업 진행하다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추가 부담금 안 낸다고 확인서까지 썼어. 저기까지 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 소송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내가 각서 받았고 뭐 받았는데 왜 내가 내야 돼? 안 낼 거야?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조합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합 규약을 따르세요. 내세요. 부담금. 그렇게 판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 규약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확인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나 혼자야. 20인 이상 조합원이 모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21명째 내가 가입하게 돼. 어때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서 가입을 하시게 되겠죠?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1명째 내가 조합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5천만 원 1억씩 된 돈을 입금을 해놨는데 그 돈이 2년이고 3년이고 아니면 5년 10년 동안 찾지도 못하고 날아갈 돈이라 하게 되면 아마 밤에 잠을 못 자실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가입 계약 하실 때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조합원 가입이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제 가입 계약 시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써주면 좋으시죠.
가입계약서에 추후 몇 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 가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돈은 내가 지금 계약금이고 뭐고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때 내가 계약금이고 업무 대행비고 해가지고 내면 내가 가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주면 얼른 가입하셔야죠. 뭐 그나마 안전하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업무 대행사를 확인해 보셔야죠. 현재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끌고 있는 업무 대행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내지는 등기부등본 띄어서 그동안 사업 수행 실적이 뭐 알아볼 수 있는 구청에 질의를 하든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 수행 실적을 했는지, 또 도덕성이 있어서 돈 갖고 튈 사람들은 아닌 건지를 다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가입 계약을 하시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조합규약 연명부 작성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가입 계약을 할 때에 각서, 위임장 등등 징구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조합규약의 연명부입니다. 조합규약에 대해서 내가 확인했고 거기에 대해서 규약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인인데, 이 사인을 하게 되면 규약을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합규약을 아까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라고 했는데, 그 규약 내용에 나한테 좀 안 좋은 사항들이 있어? 그럼 사인한 순간에 그 규약을 따르겠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례에 조합규약이 우선한다라고 얘기했으니 당신은 규약을 따르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 7가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파악을 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우리 학우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부동산 학과의 전문가이시니까요. 이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